뭐 시험과 다르게 순서를 잡는 문제 같은 게 꼭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것은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기술 가지고 출제자의 어떤 이 공학적인 특징을 찍고 들어가서 문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독해는 이 교재, 기출과 지식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충분하게 스킬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스킬입니다. 지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험이라는 게 일정한 속도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속도입니다. 딱 문학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을 알고 있으면 이 작품의 출제가 이게 될 수밖에 없고 답지가 왜 함정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문하고 답지를 연결하는 건 여러분 능력으로 독해 문학은 다 할 수 있어요. 추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속도감 있게 해결하려면 일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정적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식이 문학만큼은 되게 충실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특히 충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꼭 예습하려면 그것만 예습하세요. 그렇죠? 결정적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문학에서의 지식만 예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갖고 예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교재를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로 우리 이쪽에 2012년 법원직 9급 문제를 보도록 하십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해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특히 일반 행정에서는 한 지문 가지고 많이 내야 2문제입니다. 법원직처럼 3문제, 5문제까지 내지는 않으니까 문제의 범주, 그러니까 이 지문이 몇 번까지 풀어야 되는 거에 대한 범주는 우리 일반 행정에서는 고민하지 않아야 돼요. 법원직은 이미 지난번에 시험을 올해 건 봐버렸고, 자, 그리고 이제 법원직을 필두로 해서 경찰직, 사회복지 쭉 이제 올해의 시험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 방향은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리포트를 해주기도 하겠지만 동형 문제 풀 때 반영을 해주겠어요. 그럴 때 제가 엊그제 뭐 사회복지를 봤는데 올해는 문법 쪽에서는 이게 좀 강할 것 같다. 그러면 거의 그 출제 교수가 다 내놔요. 출제를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 거 그때그때 리포트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 말은 법원직 시험 봤다더라, 뭐 국회직 사회복지 시험 봤다더라, 막 득달같이 쫓아가서 조바심 내서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 소화해서 방향을 알려줄 테니까. 자, 이제 현대시 해석의 솔루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공시 문제 푸는 것보다 더 많이 요구되는 솔루션을 설명했는데 필요한 것들은 이것들입니다. 현대시는 언제나 염두에 둘 게 현대시만이 아니라 우리 공시에서 문제풀이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읽고 답지로 먼저 갑니다. 답지로 간 다음에 지문이나 보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답지의 순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한 솔루션은 내가 그동안 현대시를 뭘 봐야 현대시를 이해하는 거지 라는 그런 기준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3가지 습관만 가지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 됐든지 간에 법원직이 됐건 우리 일반 행정이 됐건 시를 출제했던 작가와 제목을 줍니다. 특히 소설도 그렇습니다. 문학작품은 작가와 제목에 출제를 박힌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작가와 제목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문을 볼 때입니다. 그러면 작가와 제목이라는 건 그 작가와 관련되어서 출제되는 것이 의외로 공시에서 많고 작가를 이해하면 작품의 이해가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로부터 해석을 시작하는 거고 제목은 상황을 보여주는 제목이거나 내용을 암시하는 제목이거나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이거나 내용. 대한민국 공시가 됐건 입시가 됐건 뭐 적성시험이 됐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현대시는 딱 2가지입니다. 상황을 노래한 시이냐 대상을 노래한 시이냐 딱 2개예요. 그러면 상황을 노래한 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시인이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주로 뭐라고 그랬죠? 입시 때 배웠던 부재와 결핍과 상실인 거죠. 있어야 될 게 없는 것, 있긴 있는데 부족한 것, 있다가 뺏긴 것, 이게 부재, 결핍, 상실이잖아요. 그럴 때 시인은 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티브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시인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도 상실을 겪고 부재의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인간 모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글로 쓰여지면 그게 시예요. 정리합시다. 상황을 보여주는 시는 부재이거나 상실이거나 결핍일 것이다. 뭐 기쁨이 넘치거나 충만된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건 별로 출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가 있다? 대응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 대응이라는 건 정서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어떤 행동으로 대응하기도 하겠죠. 그게 정서와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걸 찾는 게 전부고 그걸 묻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보다 공시에서는 대상을 노래한 시를 출제하기를 좋아합니다. 대상이라는 건 자연물이거나 사물이겠죠. 자연물이나 사물은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둘 게 점순이의 감자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동백꽃에서 점순이가 감자를 또 감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감자는 감자죠. 그런데 감자로 그치지 않는 그 무엇을 찾는 것이 동백꽃의 문학적 이해의 출발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자연물, 사물이 나오면 이 자연물과 사물이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이 맥락에서 갖고 있는가가 문학의 이해고 그것이 출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제2습관이 명사로 나타나 있는 시어 중에 자연물과 사물은 무조건 동그라미 혹은 세모를 해봐라. 흔히 입시 때 동그라미 하면 그 사물의 혹은 그 대상의 기능이 긍정적 기능이었고 세모 그러면 장애나 부정적 기능이었잖아요.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임금으로부터 소식을 기다리려고 먼 데를 바라봤는데 안개 구름이 끼었어요. 그러면 높은 산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겠죠.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높은 산은 내가 임금의 소식을 얻기 위해서 간 곳이잖아요. 그런데 안개 구름이 가렸죠. 얘들은 마이너스죠. 그런데 상충곡입니다. 상충곡에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그냥 취해서 올라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예요. 그런데 연하 일휘가 있어요. 햇살 속에 안개빛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때 안개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겠죠. 아름다운 자연이니까.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자연물과 사물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봐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이건 여러분이 잘 하지 않는 건데 용언시어입니다. 용언시어라는 건 동사나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서술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독해에서도 중요한 원리이지만 서술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용언서술어 그래가지고 용언시어 그래가지고 동사나 형용사를 밑줄 쳐가면서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정사나 태도가 나온다고요.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길 입새이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 이 괴로움이 뭘까요? 이 괴로움이 화자가 보여준 내가 괴로워했다는 서술어잖아요. 이 괴로움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일반화가 필요해요. 괴로움, 고통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입새이는 바람에도 왜 나는 괴로워했죠? 성찰하다 보니까 아주 작고 미세한 것에도 나는 그 성찰의 깊이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그게 바로 성찰의 자세 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자 자연물과 사물은 동그라미와 세모하는 습관을 갖자. 동사나 형용사는 일반화시켜보자. 그러니까 감정으로 일반화시키는 건 희노애락의 오욕 이런 게 전부예요. 근데 태도의 일반화는 글의 맥락 속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제3습관 표현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표현법은 보면서 발견할 수 있냐 없냐는 지식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 시 해석의 솔루션 제1, 2, 3습관은 문제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시를 볼 때 도대체 시를 뭘 봐야 되지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세 가지 습관을 갖는다. 작가와 제목을 통해서 작가의 특성, 제목을 통해 암시. 두 번째 습관은 명사로 된 자연물과 사물은 동그라미나 세모를 치는 습관. 그건 시의 맥락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서술어, 즉 동사나 형사를 보면서 일반화시키겠다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은 표현법을 찾는 습관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정작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보고 시를 보지 말고 답지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올라온다. 자, 두 번째 결정적 지식 현대시 해석의 솔루션인데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제1, 2습관을 보여준 다음에 1, 2, 3 정리가 뭐냐면 시의 화자를 개인적인 화자인지 확대된 화자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부터 출제 대상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 이런 답지가 나옵니다. 개인적 체험이 역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이미 그 화자는 자신의 삶의 상실과 부재를 노래한 게 아니에요. 민족적 차원의 상실과 부재를 노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시의 모티브가 아까 입시가 됐건 공세가 됐건 대한민국 시는 딱 두 개다. 상황을 노래했거나 대상을 노래했다. 그래서 정리, 상황 옆에다는 인식과 대응, 가로 열고 정서 태도를 묻는다. 대상은 무조건 상징 의미를 묻는다예요. 시에서는